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향교에 대해서 고려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조선 시대 그리고 오늘날까지 여전히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향교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떤 역사적 접근을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가 상당하다, 교육의 역사가 매우 풍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있는 오래된 교육기관, 오래된 중세부터 존재했었던 대학들 우리가 방문해서 사진을 찍고 감탄하기도 하는데 외국에 혹은 서양에만 그러한 교육의 전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라고 하면 늦어도 1300년이라고 하면 거의 약 한 700년 가까이 되는 이와 같은 교육의 역사적 전통을 우리나라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답사를 하고 역사적 연구를 해보면 우리나라 교육의 자원이, 교육의 역사가 얼마나 풍부한지, 또 기록이 얼마나 상세하고 자세하게 많이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움을 금치 못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우리 역사적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만 최고다, 이것도 안 되는 국수주의적인 태도고, 또 우리 것을 너무 모르고 서양 중심의, 외국 중심의 어떤 흥미만 너무 높은 것도 여전히 어떤 조금 문제가 있는 이와 같은 시각과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풍부한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서양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것들도 알아가는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균형 잡힌 건강한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앞에서 살펴본 것은 정부 주도, 중앙 주도로 혹은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던 지방의 교육이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두 번째 시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서원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서원은 정부에도 물론 일정한 어떤 지능 혹은 정부에서 일정하게 그것을 장려하는 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도적 성격은 민간 혹은 정부가 아닌 지역의 어떤 유력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에서, 지역에서 교육의 기능을 하고자 했던 것이 서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향교와는 좀 성격이 다른 거죠. 수행하는 기능은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 그러나 거기서 조금 차이가 있고, 공통점은 뭐냐면 어쨌든 선현을 앞서간 훌륭한 인물들에 대해서 추모하고 또 텍스트, 유교의 교재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러나 성격상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운영을 했던 주체가, 향교는 어쨌든 국가와 지방 행정 중심으로 했다면 서원은 국가나 지방 행정에서 장려하되 지원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중심 운영 어떤 주체는 민간이었다, 혹은 지방의 유력한 사람들이 함께 운영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좀 성격이 다른 이러한 교육기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차이점을 좀 더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저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그림은 도산서원 정면에 있는 강당 모습입니다. 도산서원에 가본 분은 알겠지만, 그렇게 정면에 도산서원이라고 하는 글씨가 적혀 있고, 큰 마루 형태로 강당이 있고 또 작은 방도 있죠. 올라가는 계단도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올라갈 때 계단, 내려올 때 계단, 이와 같은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서원의 중심 건물 중에 하나인 서원의 강당에 해당되는 건데, 나중에 다시 건물을 보면서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원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나라의 서원, 이전에 먼저 서원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서원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는 한자로 보면 책서자의 건물을 나타내는 원이죠. 서원. 책과 관련된 건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서원은 우리나라 조선 혹은
한국에서 먼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서원은 중국 송나라 때 책과 관련된 건물을 지어서 있었어요. 그래서 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 서원이 교육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은 주희라고 하기도 하고 이름은 그 주희라고 하는 이름에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높여서 주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존칭의 의미죠. 공자도 원래 공자가 아니죠. 원래 이름은 공구지만 훌륭한 인물이라고 해서 자를 붙여서 공자. 맹자도 원래 이름이 자가 맹자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맹자의 이름은 원래는 맹가인데 자를 붙여서 맹자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옛날에는 훌륭한 높은 인물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붙인 겁니다. 주자가 백록동 서원이 있었는데 백록동 서원이 오래되어서 거기에 먼지가 있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자가 그 백록동 서원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주로 유교를 공부하는 어떤 학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교의 그것을 도학이라고 하죠. 유교의 학문을 연마하는 장소로 백록동 서원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원래 있던 곳에다가 다시 열었어요. 그래서 열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주자가 살던 시대에 송나라 때의 외적 북쪽에 있는 여진족이나 혹은 금나라 이런 외부에 있는 세력들이 막 쳐들어오고 사상적으로는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가 막 일어나고 이러니까 유학자들이 중국의 유교를 숭상하던 유학자들이 어떤 학문적으로나 혹은 국가적으로 위기를 느끼고 난 다음에 뭔가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겠다. 이런 면에서 도학, 유교를 연마함으로 해서 정체성을 확립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학 연마를 장소로 만들고 자기의 학문적 라이벌이라고 하는 육상산이라고 하는 인물을 초청을 해가지고 초빙 강연을 합니다. 학문적으로 상당히 대립되었어요. 사상적으로 조금 같은 유교의 테두리 안에 있었지만 학설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는 반대편에 있었던 인물인데 그 육상산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초빙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초빙 강연의 주제가 공부를 하는데 학문에서 의로움과 학문에서 이익, 의로움과 이익.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학문을 하는 목적이 진리를 탐구하는 목적인가 아니면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순수한 학문을 탐구하는 어떤 목적과 아니면 공부를 해서 과거에 급제하고 혹은 높은 벼슬에 올라가는 그와 같은 이익을 추구하는 건가 이런 두 가지 학문에서의 갈래 의와 이 두 가지를 강의를 하고 진정한 학문은 의를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진리 탐구를 실현하는 이익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에서 육상산이 강연을 했다라고 하죠. 그게 바로 이제 중국에서 서원의 백록동 서원이 설립되고 초빙 강연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와 같은 제도가 있었는데 조선 중종 때 와서 1543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한 50년 전쯤에 순흥 영주 옆에 있는 풍기 옆에 있는 순흥의 백운동 서원을 그때 군수로 갔던 주세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백운동 서원을 세우고 안향이라고 하는 인물을 거기에다가 사당을 만들어서 배양하고 향교에서처럼 배양하고 유생들에게 공부를 시켰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서원이 발생하게 된 어떤 기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동 서원으로부터 교시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 서원 중에서 기억해야 될 서원이 사액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입니다. 이 사액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액은 현판이죠. 현판. 사는 높은 사람이 내려주는 것을 높은 사람이 선물처럼 주는 것을 사라고 합니다. 하사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사액하면
현판을 내려주는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죠. 현판을 하사받은 서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국가에서 서원에 이름이 적혀있는 현판과 또 현판을 주면서 책과 혹은 경제적 부분을 커버하는 노비와 토지 등을 지원하는 공식적 서원, 그것을 사액서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액서원이 되면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고 국가로 공인을 받게 되니까 상당히 기반을 잘 마련하게 되는 이와 같은 서원의 자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처음으로 사액서원이 되는 서원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되는 게 바로 백운동, 좀 전에 앞에 나왔던 백운동 서원이 그 이름을 국가에서 소수서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현판을 써서 주고 책도 주고 토지도 주고 노비를 지원하게 되어서 어떤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다 마련해 줄 거예요. 그래서 소수서원이 이름이 이제 소수서원은 이름을 얻게 되었죠. 백운동 서원이 소수서원이 되고 오늘날 가면 소수서원이죠. 백운동 서원 이름은 쓰지 않고 소수서원 이렇게 쓰죠. 이름이 국가로부터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식적 공인서원이 되는 거죠. 이것을 명종임금 때 이황이 태계 이황이 건의를 해서 서원을 장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해서 사액서원의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원이 설립되었는데 서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초기를 지나서 점점 발달하게 됨으로 해서 향교와 더불어서 양대 산맥이 되는 겁니다. 지방교육을 담당하는 양대 산맥이 향교는 어떤 국가와 지방 행정 중심의 행정력을 중심으로 해서 장려하던 이와 같은 국가 관리, 국공립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서원은 사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양대 지방교육을 담당했던 기관인데 처음에는 백운동 서원부터 선조임금까지 서원의 수가 19개 중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사액서원은 4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서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죠. 19개 정도 초기. 그러나 이제 점점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선조임금 때 여러 지방에 있던 유학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하고 그 다음에 주도권을 잡아서 현종임금 때까지 대략 100여 년 정도 사이에 서원이 어느 정도 많이 많아지느냐 하면 193개 가까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서원이 설립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심지어 이 106년 동안에 193개의 서원이 설립되는데 선조 임금 때에만 서원이 60개가 세워집니다. 왜 서원이 이렇게 많이 세워지게 될까? 이제 하나의 이유는 교육에 향교가 있었지만 향교가 교육의 기능을 원활하게 잘 수행을 하지 못하니까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교육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서원의 설립에 어떤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전국적으로 한 200개 가까이가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를 지나서 남설기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설이라고 하는 것은 막 많아지는 것을 넘쳐난다는 뜻이에요. 설립이 넘쳐난다 이런 뜻이죠. 너무 많이 세워지는 거예요. 숙종임금 때만 327개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또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는 서원은 131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서원의 수가 많아진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는 교육의 어떤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데도 지방에서 조금 세력을 가지고 있다, 좀 집안이 좀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 집안을 중심으로 해서 서원을 세우고 자기 조상을 막 이렇게 드러내고 이런 일들을 활발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너무 많아지게 된 거죠. 교육의 순수한 기능하는 것 이상으로 지나치게 넘치게 되었다. 그래서 남설인데 너무 많아지게 되면 어떤 심각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죠.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이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대학 설립 자유 요건을 약화시키고 이러한 것들이 20세기 후반에 우리나라에 갑자기 많이 증가되게 된 대학이 증가된
원인이었죠. 대학의 설립 조건을 완화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대학을 막 만들 수 있는 정도가 되었으니까 대학이 곳곳마다 너무 많아져서 지금은 그걸 어떻게 되나 남설된 형태죠. 남설된 형태. 너무 많아졌습니다. 대학의 설립의 역사, 우리나라 근대 대학의 설립의 역사도 한번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언제 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어떤 그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분석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어떤 사태로 벌어지느냐. 우리나라 대학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줄여야 된다. 문을 닫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대학들이 이제 한두 개 생겨나는데 아직까지 멀었어요. 조선시대에도 서원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향교 있죠. 서원 있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서원에 문을 닫게 해야 된다. 회철. 이것은 있는 것을 다 무너뜨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교육 정책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서원이 너무 많아졌는데 이제 서원을 그만 세우게 하고 있는 서원을 문을 닫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조선 후기에 가게 되면 서원과 관련된 중요한 어떤 교육 정책의 논의사항입니다. 논란사항이에요. 그러나 세워지기는 허락은 쉽지만 없애는 건 매우 어렵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설립 허가는 애써 이렇게 하면 해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문을 닫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서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일거의 서원의 문을 닫게 했던 인물이 등장했는데 바로 누구냐 하면 1871년에 대원군이 이 정권을 잡고 아들이 임금이 되니까 아들을 대신해서 통치를 정권을 장악하게 된 대원군이 그 문제점을 심각하게 알고 서원의 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강제로 서원을 회철시켜버렸어요. 현판을 내려라. 서원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된 거죠. 기준이 뭐냐 하면 지역별로 한 사람의 훌륭한 인물에 대해서는 서원 한 개만 존재하도록. 그러니까 태계 이황 선생이 훌륭하다라고 하면 그 이황 서원을 추모하는 서원은 한 개만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저기 여러 군데서 하지 못한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국가에서 전국에 여러 개의 수백 개 있던 서원을 어느 정도로 남기느냐 보면 47개만 남기고 전부 다 서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다. 국가의 지원 없다. 이렇게 됩니다. 혁명적 조치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서원이 문을 많이 닫게 되고 서원의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되고 그런데 교묘하게 서원이라고 하는 이름은 쓰지 않지만 없앨 수는 없으니까 서원 대신에 서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간판을 바꾸어서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실제로 서원 답사를 가보게 되면 서원이라고 하는 간판도 있고 창고에 가면 서당이라고 하는 간판도 있고 이렇게 막 두 가지가 있어요. 국가에서 통치하면 서원이라는 이름을 못 쓰니까 서당이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해프닝이 있는 거죠. 서원의 역사가 이와 같이 전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서원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서원의 구성은 첫 번째는 공간적 구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인간적, 인적 구성이 있습니다. 공간적 구성은 건물을 말하는 거죠. 좀 전에도 보니까 도산서원의 가장 큰 건물인 강당이 있었잖아요. 누각도 있고 강당도 있고 이 강당에서 강의도 하고 또 행사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큰 강당, 여름에는 강당 같은 데서 여름 강의를 할 수도 있겠죠. 행사가 있으면 또 큰 공간에서 하기도 하죠. 그 다음 이 강당 앞쪽에는 동쪽과 서쪽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것은 동제, 서쪽에 있는 것은 서제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거기에서 잠을 자면서 공부를 하기도 해요. 기숙 공간 혹은 개인 학습 공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향교와 마찬가지로 서원에서도 훌륭한 인물에 대해서 사당을 만들고 그 훌륭한 인물에 대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선현의 인물에 대해서. 그런데 향교에서는 훌륭한 인물을 유교의 성인들과 국가에서 정한 유교적 인물을 딱 정해놓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제사를 지내야 된다. 아무나 막 우리 조상이 훌륭하니까 향교에서 제사 지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될 수 없어요. 국가에서 정해요.
서원은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서원은 서원마다 추모하고 제사 지내는 대상의 인물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도산서원에는 태계 이황과 그의 제자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서원에는 율곡에 있었던 서원에서는 율곡 이와 또 그의 제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원마다 제사 지내는 인물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향교와 서원의 어떤 제사 지내는 혹은 그 훌륭한 인물을 사당을 만들었을 때의 어떤 인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향교는 전국적으로 동일해요. 국가에서 정해요. 서원은 각 서원에서 정해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훌륭한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각각 서원마다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 사당을 만들고 제사를 지낸다. 이게 차이점이죠. 그리고 인적 구성에서는 서원을 대표하는 원장, 그 다음에 학생들, 원생 혹은 유생, 그 다음에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은 유사, 이렇게 인적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 서원의 교육은 그러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느냐? 서원의 교육은 먼저 입학 자격, 입학 자격에서 서원의 학생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기본적으로 규정상 초시 입격자로 되어 있습니다. 초시 입격자는 조선시대 과거 시험 중에서 소과와 대과가 있는데 소과에 합격한 사람을 초시 입격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소과에 합격해서는 정식 관직에 나갈 수는 없어요. 그냥 소과에 합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명예거든요. 그런데 그 소과라고 하는 과거에 합격하면 이제 초시에 합격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자격을 줍니다. 관직에는 나가지 못해요. 서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기본적으로 초시에 입격한 소과에 입격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초시에 합격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정원이 점점 서원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정원이 좀 더 정원의 문을 넓혀가지고 학업의 뜻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넓어졌죠. 서원의 규칙, 학칙이 있는데 서원의 규칙을 원규라고 합니다. 원규, 서원의 규칙. 백록동 서원의 규칙이 유명해서 그것을 대부분 이용을 했습니다. 백록동 규라고 하죠. 백록동 서원의 규. 그 다음에 이산서원의 규칙, 그것을 이산원규. 이 대표적인 어떤 서원의 규칙이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교육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교육 방법이 좀 전에 향교에서도 나왔지만 강의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강은 읽고 문답하고 토론하는 방법이죠. 텍스트를 읽고 암송하고 혹은 내용에 대해서 문답하고 토론하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강의라는 방법이고, 이것은 서원뿐만이 아니라 향교나 뭐 서당에서도 주로 강의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고, 오늘날에도 수업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강의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기서 나온 겁니다. 읽고 해석하고 암기하고 토론하고 의미를 서로 파악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가 있습니다. 서원과 향교에도 평가가 있는데 출석을 평가하고 독서 수준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제술은 뭐라고 했습니까? 향교에서 제술은 문장을 작성하는 것을 제술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문장력, 문장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표현해서 작성하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좀 전에 서원의 대표적인 방법, 교육 방법을 강의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것이 강의죠. 우리가 지금 강의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저기서 나온 겁니다. 강에는 한 글자로 강 이렇게 말하는데, 강의 종류, 강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배강이 있고 하나는 명강이 있습니다. 배강은 등 뒤에다가 자료를 넣고 묻고 대답하고 읽고 암송하는 거고, 면강은 자료를 눈앞에다가 얼굴 앞에다가 두고 보면서 묻고 대답하고 토론하는 겁니다. 배강은 보지 않고 명강은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강의 절차는 첫 번째는 강은 내용을 읽는 것, 한자니까 잘 읽어야 되잖아요. 외국어와 마찬가지입니다. 읽기, 암송하기, 내용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기, 내용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하는 것,
토론하는 것,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강은 1대1로 대면 학습을 위주로 이루어진다. 1대1로. 1대 다가 아니라 1대1 대면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대1로 하니까 그 학생의 그 수준에 따라서 묻고 대답하는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능력별로 수업을 할 수 있고 또 1대1 학생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면서 또 그 내용이 유교의 텍스트니까 인격적, 도덕적 내용을 가지고 서로 묻고 대답하는 이와 같은 능력별 수업과 인격적 교류가 가능했던 방법이 바로 강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강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방법을 보면 순서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면 강은 먼저 강을 한다 이렇게 되면 먼저 이제 학생들이 시간에 정해져서 서원에 다 이제 학교에 등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 모였으면은 이제 오늘 강을 시작합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맨 먼저 하는 일은 규칙을 낭독합니다. 백록동 규칙이라든지 혹은 모범적인 어떤 그 규약을 정해놓은 내용을 다 함께 낭독하고 암송을 합니다. 본격적 공부를 하기 전에 규칙을 먼저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당번이 스승의 자리, 강을 진행하는 사석, 스승의 자리를 사석이라고 하죠. 사석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추첨통을 준비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20, 30명 되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이름을 써서 추첨통 안에다가 이름을 써둡니다. 그러면 그것을 뽑아서 쓰기 위해서 뽑힌 사람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승이 있고 강을 평가하는 사람이 2명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평가관, 스승과 평가관 이렇게 되어 있죠. 평가관이 2명입니다. 스승의 자리, 오른쪽 왼쪽에 자리를 잡게 합니다. 그리고 당번은 책 3권을 가지고 그날 공부할 책 3권을 하나는 사석의 자리에 하나는 평가하는 4강의 자리에다가 책을 가져다 둡니다. 그래서 3사람이 평가한다. 3인 평가 제도입니다. 그러면 추첨통에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그것을 뽑아가지고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그러면 5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 이렇게 5명 순서대로 부르죠. 그러면 이름이 불리게 된 호명된 원생은 자기 자리에 있다가 일어서서 스승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스승에게 절을 하고 스승 앞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정된 어떤 글을 어떤 부분을 스승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장 몇 절을 읽어라 이렇게 하면 그 정해진 글을 그 앞에서 암송하고 또한 읽고 그렇게 문답하는 이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5명이면 순서대로 5명 다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강한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4강이 평가를 하고 기록을 합니다. 평가가 끝난 사람은 절을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5명에서 한 사람, 2사람, 3사람, 5사람 다 끝나게 되면 오늘 내용은 다 끝나게 되었죠. 그러면 오늘 강은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고를 하게 되죠. 전체 회중에게. 그러면 다 끝나게 되었으니까 스승이 강을 주관하는 최고의 스승이 일어나면 다른 원생들도 전부 다 일어나서 함께 마주보고 절을 합니다. 절을 하겠죠.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승이 반례를 하고 강을 마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강이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향교에서도 마찬가지 강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고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 강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서강을 강의할 때 다시 한번 하겠지만 예를 들면 강을 했으면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그 강에 대한 기록을 이와 같이 명단을 쓰고 또 어떤 내용을 했는지 거기다 평가를 해가지고 강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남겨두게 됩니다. 이것은 이 강에 대한 이것은 나중에 다음 주에 강의를 할 때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공부를 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겠는데 이러한 형태로 하게 된다. 강을 자료로 남겨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강의 이제 끝나게 되면 이 기록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평가 등급이 이 5개의 단계로 나뉘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가장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 오늘날로 말하자면 A+ 정도 해당되는 거죠. 가장 잘했다. 막힘없이 두루두루 다 통했다. 대통 다음에는 통. 최고로 잘하진 않았지만 잘했다. 오늘 뭐 A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는 약통은 이제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뭐 봐줄만 하다. 조통은 좀 많이 응성하지만 그러나 낙제는 아니다. 마지막 문제는 뭐예요? 불은 안 된다. 통과하지 못했다. 이것이 이제 불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이렇게 5단계가 있습니다. 서원의 원규를 서원의 규칙이라고 했죠. 서원의 규칙인데 서원의 규칙은 이제 처음에 기초 교양에 해당되는 것은 소학이나 가래를 기초 교양으로 삼고 본과는 사서 오경이나 성리학의 서적들을 하고 학업의 목적은 원대함과 도덕의 의리를 연마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규제하는 게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행실에 무리가 있으면 추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잡담을 하거나 방해를 해도 처벌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들락날락하는 것도 출입을 빈번한 것도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책을 밖으로 가져나가는 거나 술이나 혹은 여자를 데려오는 것도 불가하다. 이렇게 불가능한 어떤 것으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서원의 교육을 규정하는 서원의 원규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는 향교, 두 번째 시간에는 서원에 대해서 전통사회의 지방교육기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